계속 매매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떨어진다. 키움증권 관계자가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면 저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험을 관리하는 거예요. 주식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으라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앉아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저기 그 왼쪽 무릎, 그다음에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 어깨에 파는 거예요. 여기 어깨에 올라올 때 사고 내려갈 때 팔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게 무릎인지 발목인지 허리인지 어깨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샀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손절 범위 로스컷을 정해놓는 거예요. 세 종목을 샀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을 10% 잡아놨다면 손절매를 딱 치게 되면 전체로 보면 3%밖에 안 되잖아요. 3.3%.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손절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칼같이 하셔야 돼요. 10%딱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한테 관대해져요. 10% 떨어졌는데 반등할 때 팔을까?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팔고 내가 내일 다시 더 높은 가격에 그 주식을 사더라도 오늘은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다시 따져보는 거죠. 또 떨어지면 또 파는 거예요. 내가 손절매를 가장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공 투자의 길이 열리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어느 분이 이제 메일로 그거 물어보셨어요. 나는 매도 타임을 잘 못 잡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손절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갈치 토막 내듯이 짧게 토막을 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필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또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10% 올라가게 되면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10%안 먹어요. 본전에 팔겠다. 왜냐면 상투를 보고 요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 거니까, 10% 올라가면 본전에 팔겠다. 20% 올라가면 10% 팔겠다. 100%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이 폭을 좀 넓혀야죠. 100% 올라가면 난 80% 팔겠다. 이렇게 해야지만 전체 시세를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손절을 칼같이 하자. 올라갈 때는 요 위에 상투.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생선의 꼬리와 머리는 딴 사람에게 줘라,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거를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시세를 전부 다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질문 들어왔던 것처럼 영화가 흥행을 했다. 사실 그것만 가지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그 우를 범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지금 실패했어, 그러니까 자책할 게 아니고 빨리 자르고 봐야 한다.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털지 않으면 반토막 나는 거예요. 반토막 나게 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1조 얘기했잖아요. 1조 번 사람이 계속 벌었겠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손절하고, 그 다음에 이익할 때 익절하고, 이걸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인간의 감정을 빼고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10%는 정해진 거냐? 아니에요. 나는 8% 하고 싶으면 8% 해도 되고, 감내할 수 있으면 15%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그 손절 포인트가 있든지 간에 내가 정확하게 잘라야 한다. 언론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왜냐면 이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나오는데, 소소하게 번 사람들이야 뭐 있겠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많지 않아요. 유통시장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많지 않고, 그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는 사람들은 사실 발행시장을 많이 이용을 해요. 발행시장이라고 한다면 공모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건데, 요즘에 또 공모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먼저 이제 그 엔젤 투자를 찾아보는 거죠. 엔젤 투자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이제 시장의 이해를 좀 더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코넥스 시장이 있어요. 코리아 넥스트 마켓이라고 해서, 코넥스 시장은 요게 이제 상장이 좀 어려운 그런 그 규모지만, 시장에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시장인데, 여기서 이제 그 코스닥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유가증권 시장으로 간다든지 그래요. 여기도 거래가 또 잘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은 있지만 여기에 또 알짜배기 그 기업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소규모로, 예를 들면 내 전체 자산의 한 20%만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종목을 골라내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있어요. 있는데, 유통시장에서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번 사람, 장기적으로 번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2006년, 2007년 이때 보면 이제 여의도에, 우리는 이제 개미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이제 에미가 있고 그 다음에 매미가 있었어요. 애널리스트 출신의 개미 투자자, 펀드 매니저 출신의 개인 투자자라고 해서 이제 그 오피스를 얻어놓고 했는데, 초기에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사람들이 뭐 같이 모여서 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어요. 종목을 발굴해서 그 종목이 완전히 그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장기 투자가 있는 반면에, 계속 매매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매매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떨어진다. 종목을 발굴해서 이거를 3년, 5년 가지고 와서
소리가 되는 기업 이거 가지고 큰 수익을 내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그 명성을 유지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중에 이제 천리포 수목원 원장을 지냈던 민병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민병갈이라는 분은 원래 이름이 칼 밀러예요. 이제 독일계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우리 해방됐을 때 미 군종으로 저기 군인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 갔다가 우리나라 다시 와서 한국은행부터 이제 근무를 했죠. 한국은행 근무하고 지금은 이제 그 신한금융투자가 됐지만 예전에는 그게 쌍용증권이었어요. 쌍용증권에 이제 일을 근무를 하면서 이 사람이 투자했던 것은 보험주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의 초기에는 별로 그렇게 저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산업이 커지고 사람들의 저기 삶이 윤택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웰빙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웰빙 추구할 때 내가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보험 시장이 굉장히 커져요. 선진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서는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병갈이라는 분은 보험주를 주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게 몇 년도 때? 요거는 이제 60년, 70년대까지. 너무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게 당시에 민병갈 씨도 저기 그 보험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커질 거라고 100% 확신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 그래 되더라. 라고 따라간 거죠. 그래서 큰 돈을 벌고 이 양반이 그 좋아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서해안을 좋아했어요. 서해안이요?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그랜드 캐니언에 또 큰 저기 그저 절벽도 있고 하는 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서해안에 이렇게 구릉지 올망졸망한 이 구릉지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안에 한번 놀러 갔는데 태안에 보면 이제 말리포, 천리포, 백리포 이렇게 있어요. 십리포는 딴 데 있는 거고 그 지역에 그 노인 한 분이 와서 내 땅을 좀 사달라고 돈 많게 생긴 돈인지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 이제 수목원을 열은 거예요. 자기가 그 벌었던 그 돈을 전부 다 투자를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세계 식물 지도에 포함이 됐는데 광릉 수목원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바로 천리포 수목원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번 돈을 가지고 연간 2명, 3명씩 이렇게 해외 그 수목원 유학을 보내는 거죠. 2000년인가 2001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명성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은 아마 돈 벌어서 남아있는 건 그분밖에 없다고 봐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면 그렇게 의미 있는 쪽으로 쓰면 좋은데 그런 건 참 멋있네요. 네,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뽕쟁이를 만들고 이제 그런 게 많은 거죠. 변동이 있죠. 변동이 있는 게 과거에는 0.5%였어요. 억당 5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깬 게 이제 키움증권이 그 들어오면서 수수료가 낮아진 거죠. 그 키움증권은 수수료가 0.015였었어요. 억당 15,000원. 지금 대체로 보면은 증권사들이 수수료 구조를 2중 구조, 3중 구조 이렇게 가져가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전화로 주문을 했다든지 직원한테 저기 주문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수료가 높고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사이버로 매매를 하게 되면 저기 수수료가 낮고 그러니까 이제 디스카운트 브로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지금으로 보면은 키움증권이 가장 그 대표적이죠. 여기는 이제 어떤 경우도 0.015, 0.013 이렇게 그 하는데 다만 이제 키움증권 안에서도 투자 가이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협의 수수료를 냅니다. 0.2%. 그러니까 억당 20만 원. 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저기 그 증권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수수료 안내가 있어요. 안내가 있는데 최근에 이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고 이제 증권사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 브로커리지가 있고 저 자기 계정을 가지고 매매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상장시켜주고 M&A 소개해서 하는 인수가 있고 언더라이팅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IMF를 전후해서 자기자본 투자 많이 그 쇠퇴했어요. 그때 워낙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쓰러져가지고 자기자본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고 브로커리지 수수료도 많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상장시켜주고 M&A 저기 그 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요즘에 상품 개발하잖아요. ELS 이런 수수료 이런 쪽으로 많이 다변화시켜놨죠. 하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게 되면은 브로커리지 쪽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포션이 커지는 거죠. 대체로 증권사의 수익 구조를 이제 시황산업이라고 시황산업. 시황이 좋아지게 되면 주가가 좋아지면 수익 커지고 그처럼 좀 쪼그라들고 그런 저기 그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본시장법이 생기면서 부수 업무들, 겸업 업무, 부수 업무, 그러니까 뭐 수수료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좋은 게 뭐냐면 신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때는 특정 회사를 자꾸 거명해서 그러는데 그런 질문을 해요. 키움증권은 증권회사일까요, 대부업체일까요? 이게 좀 이제 키움증권 관계자가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면 저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증권회사보다는 대부업체에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키움증권에 저기 그 거래하시는 분들이 100%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미수를 건다든지 신용 건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수를 하게 되면 미수도 저기 그 미수 이자가 비싸요. 연리 19%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요즘에 조달 비용이 싸잖아요. 자금 조달 비용이 자금 조달 비용하고 이 수익률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게 되면 저기 그저 뭡니까 미수 이자 신용 이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키움증권은 원래 수수료는 싸다 했잖아요. 억당 15,000원. 그거 가지고는 되게 어려운데 키움증권은 고정비 비용이 낮고 그 다음에 예대 마진 이게 크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이 안정적이죠. 다른 증권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거래가 한쪽으로 쏠려버렸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권주를 만약에 산다면 100% 키움증권이 가장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미래에셋대우라든지 뭐 우리금융투자라든지 우리증권 등치 큰 데 있잖아요. 뭐 저희 신한금융 이렇게 규모가 작은 쪽은 승리하기가 어렵죠. 이게 또 수익 변동성이 크고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